그래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시위라고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 환율이 너무 높고 생활하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붙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붙으면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란인 중에서 700만 명 이상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아 상태에 직면했다. 와, 기본 식료품 계란이랑 우유 사는데 월급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이란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된다고는 걸 다는 믿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까지 우리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이번에 시위의 근원이 되는 경제 문제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란의 경제는 정부의 실정이 문제인데 이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정부의 실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결국은 제재다. 제재를 풀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시위 구호가 나는 이란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돈 단 데 쓰지 말아라. 우리한테 써라. 왜 거기다가 돈을 쓰냐. 이제 이런 분노까지 있는 거예요. 기자님,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도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란 전국에서 극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진압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시위인데, 원래는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장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27개 주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시라즈, 마사드, 이란, 케르만사 등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정도의 그 몇십만 명 사는 대도시에 웬만하면 다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민주화 시위가 나온 건 거의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행은 이제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의 항의 시위에서 시작됐는데, 그랜드 바자르는 역사가 1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치면 뭐 남대문 시장이나 광장 시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장사를 오래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때 부자가 많다. 원래는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좀 지지하는 지지층이었어요. 한국에 딱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벤트에 갔을 때 항상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 방문해가지고 민심 들어보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한국에 정확하게 일정 도시에 이 비슷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제일 지지층이었는데. 약간 위험한 발언을 제가 대신해드리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 전라도 광주시장에서 꺼져라 난리가 났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대구의 어떤 시장에서 약간 저는 지금 정치 중립적으로 말해요. 그 정도로 지지자들 중에서의 핵심 지지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시위라고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 환율이 너무 높고 생활하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붙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붙으면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미 29분이 돌아가셨고 어린이 4명이 포함된 35명 이상 사망자가 있다고 하고, 체포된 사람이 12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진압군도 이게 피해가 있어요. 보안군이 250명, 바스즈, 그러니까 민병 친이란 공화국 민병대 45명이 부상당했다. 굉장히 분노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이란에서 뭐 시위가 이루어질 때 이슬람 정부 정치적인 시위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동조를 안 했는데 경제적인 이슈가 되니까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 공화국 입장에서 종교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공화국에 대한 도전은 강력하게 진압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진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위대들이 파워가 더 커졌습니다. 자기들 명분이 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위자들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없던 구호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메이니의 죽음을, 이제 독재자한테 죽음을,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정권교체네요 지금. 이게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나라를 아예 뒤엎자라 정도의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 이전에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에서도 이런 정도의 구호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먹혔다는 거에서 이란 정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란 일반 국민분들이 그 지지층도 저렇게 돌아설 정도로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건데, 이란의 최근 환율이 1달러당 132만 리알까지 치솟으면서 10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지금 250원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뭐 어떤 실정이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10년 전이랑 비교할 것도 없이 2024년이랑 2025년 비교해도 진짜 엄청난데 2024년 초에 1달러에 32,000 이알이었다고 합니다. 네. 2025년 12월에는 142만 이알이었으니까 1년 만에도 엄청나게 환율이 떨어졌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 42%에서 44% 이렇게 계산이 되고 와. 이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72% 그러니까 전년 대비 1년에 72%씩 오르니까 사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요즘 대한민국도 물가 많이 오르고 네. 환율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걱정 정말 장난이라고 할 정도의 그 엄청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MF가 올해도 이란은 4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핵이 핵심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체결되어서 환율도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했는데 핵 협상을 할 때 유엔을 그 중재를 하면서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푸는데 이란의 경제 제재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란이 뭐 핵 관련해서 물질을 확보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이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서 경제 제재가 심해진 거죠. 여기다가 2025년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다뤘었죠. 6월 12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그 핵시설 폭격까지 하면서 경제 손실이 2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석유 수출이 급감했다. 제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할 때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었다 이야기를 했듯이 네. 이란도 경제 제재를 봤을 때 사실 원유 수입국이 또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이 최근 1, 2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합니다. 중국도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여기다가 이란의 또 다른 동맹국 러시아는 사실 얘들도 지금 같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원유가 주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제재를 피해서 수출해야 되니까. 내 거 팔기도 지금 힘드니까 러우 전쟁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이 안 도와주면 이란의 그 경제 수입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에 보면 이란인 중에서 700만 명 이상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아 상태에 직면했다. 와. 기본 식료품, 계란이나 우유 사는데 월급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북한의 저 고난의 행군 때 이렇게 막 아사하시고 그 수준으로 좀 그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왜 그러냐면 이란의 하메이니 정권과 이제 김정일 정권 비교했을 때 농업이라든가 그런 통제 체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란이 원래라면 사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에 너무 커가지고 이게 땅이 풍요로운 국가고 석유도 나는데. 다만 여기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입품들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 문제가 있으니까 인구 유출, 노동력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수준이 될 것이냐? 그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북한 고난의 행군 이전에 북한보다 경제 제재 이전에 이란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란의 지금 고위층들은 정말 잘 살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약간 인상이 진한데 파티하신 분들 보면 이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란 중동 전문 기자분들이 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는 더 세지고 있다. 모두가 굶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헤란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헤란 정권,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가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환율이 40배가 오르고 물가가 70%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1,500원 하던 환율이 1년 뒤에 1달러에 6만 원 되는 거예요. 음식값이 1년마다 막 2배씩 올라. 그럼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달러 벌어 가야죠. 어떻게 불법 입국자가 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그 영상 보니까 이게 휴지 한 조각 사는 거보다 그냥 종이 돈으로 저기 휴지를 쓰는 게 더 싸다. 예, 맞습니다. 야, 그럼 이게 정말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이란에는 지금 역대급 가뭄과 수자원 관리 실패로 물도 부족하고 전기 상황도 좋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나오는데 이란이 통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통계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란 사람들이 북한이랑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테헤란 주요 댐 그러니까 수도에서 수자원을 공급하는 댐들의 수위가 평년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개 주요 댐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 댐 중에 하나는 완전 고갈됐고 하나는 원래 수자원의 100% 기준으로 8%밖에 지금 물이 없다고 해요. 여기에는 급수 위기가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20% 용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테헤란에 사람이 너무 많고 물을 많이 쓰니까 아예 테헤란에서 사람을 쫓아내고자, 사람이 많으면 물을 많이 쓰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물이 모자라지면 테헤란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위기도 심한데 에너지 부족으로 11개 주정부에 업무 폐쇄 명령을 주고, 테헤란 이란이 산유국이긴 한데 그 정유 시설이 많이 발달된 건 아니라 가지고 자기들이 나온 기름을 자기들이 쓰는데 고품질 기름을 쓸 수 없어서 저품질 중유 사용으로 환경 오염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돌아가긴 한데, 왜냐하면 기름이 있으니까 어쨌든 화력 발전소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염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기다가 수자원 관리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 지역을 개간, 그러니까 딱 사진만 봐셔도 이게 이란의 건조한 거를 알 수 있는데 과장됩니다. 실제로는 이란의 비옥한 땅을 많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을 좀 황량한 지역에다가 농장을 확장하고 하려면 물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과 저수지 이런데 초가 채취가 되면 뭐 싱크홀도 생기고 결국엔 장기적으로 다 황폐화가 가속화되거든요. 여기다가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랑도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물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뺏어가거나 니끼니 하는 이런 싸움들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도 불안정하고 농업도 불안정한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근데 이 와중에 시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쪽을 갈아엎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들어봤는데, 국가가 이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을 국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하마스, 헤즈볼라, 탄도미사일, 핵개발하면서 제재 맞고 왜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외국에 퍼주냐, 그런 대리 조직에 그것만 내부에 써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란의 국방 전략은 사실 이란의 주적이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는 어땠냐? 레바논, 시리아, 뭐 요르단이나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IS 이런 반군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 이슬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슬람 저항색들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무장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요 주변을 다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러니까 이란이 더 불안해지고 미사일도 맞게 되는 거고, 이란의 지금까지 국방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되니까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내 삶을 위해 얘들한테 주는 돈 하지 말고 경제 확장하자, 이런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 된 2024년에는 개혁 정치를 해서 막 경제도 혁신시키고 이랬는데 다 지켜지지 않았다 보니까 더 열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쳤을 때 여기다가 이제 테헤란 그 지도층들의 부패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테헤란의 뭐 혁명 수비대 뭐 자제들이라든가 권력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그 파티 벌리고 보트 빌려가서 놀고 이런 게 옛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SNS 시대가 보니까 남한테 과시하려고 많이 나오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더 열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자기들 막 이렇게 돈 쓰는 걸. 그래야지 돈 쓰는 맛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글라데시라든가 다른 비슷한 나라들에도 비슷한 사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팔에 속에서 막. 네, 네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기자님,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부유층들이 몇 년 전에 이란 여성의 히잡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여성분이 이제 히잡 쓰는 걸 거부했더니 칼해를 해서 시위가 있었는데, 특권층은 히잡도 안 쓰고 그냥 뭐 서방식으로 막 잘 살면서 본인들은 종교적 룰에 예외가 되는 다양한 갈등 원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교 경찰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지나가면서 막 그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는 뭐 옷들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이란의 문화로 유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키지 않은 것들이 SNS로 드러나는 게 문제고,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개인 부패가 아니라 그 이슬람 공화국 자체의 부패 이슈가 있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정부와 별개된, 그러니까 이슬람을 지키고 하기 위한 하메이니 군대인데, 광범위하게 자금을 유용하고 뇌물을 만드는 적폐가 있다고 합니다. 세탓 재단이라 해가지고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직접 관리한 재단이 재정이 불투명성이 있고, 이게 해외에다가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해외 자산 비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메네이나 이런 애들이 잘못되면 이게 우리나라 이란의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해외 도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 더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 진압군이 정부군이죠 어떻게 보면 이탈, 탈영, 명령 불복종을 보일 경우 측근 20명과 가족과 함께 수도 테헤란을 탈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특이하게도 러시아로의 망명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그 더 타임스 보도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하메네이랑 아들 얘가 좀 20명이 이런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발동 조건 그러니까 플랜 B라고 하는 그 하메네이 망명의 그 전제 조건은 보안군이나 군 그러니까 이 시위를 막는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탈영을 하거나 할 때 진압을 해서 불가능해서 하메네이 숙소라든가 이런 걸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게 탈출한다는 게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메이니 개인 재산들이 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부동산 상태로 은닉이 된 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란 사람들 더 열받아 있죠. 그러니까 하메이니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자기가 도망갈 때 도피 자금 용도인데 그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란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아, 그럼 유사시에 튀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빼돌려서. 거기다가 하메이니 평소 성격에 대해서 서방의 정보 당국이 이야기할 때 편집증적이라고 하고 작년에 이스라엘 12일간 전쟁 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멘탈이 약해졌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12일 전쟁했을 때 다른 이제 그 혁명수비대 장군들의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하메이니는 다 살아남았던 게 얘가 너무 겁이 많고 옹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 이스라엘이 그 정보 당국 이야기할 때 하메이니는 러시아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 베니 사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러시아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그럼 러시아는 하메이니 망명을 받아줄 것인가 이게 불확실하다는 뜻도 됩니다. 전 세계 자기 받아줄 나라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러시아는 사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신경 쓰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러시아가 이란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베네수엘라 사태의 반복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산 방공책 이런 게 다 무력화됐거든요. 이것도 러시아가 몰래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러시아에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자 입에서 이란 지도자 하메이니는 모스크바밖에 도망칠 데가 없다. 요거는 사실 모스크바도 너는 불안하지라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스크바가 정치적인 판단을 사용해서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메이니가 러시아를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잖아요. 지금 핵 협상을 강요할 수 있거나 혹은 핵시설이나 그 탄도미사일 만드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군사적인 움직임 압박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저번에 그 12일간 전쟁도 기습 공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저항 세력이 심해지니까 이란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반군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정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한국에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제가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플 TV에서 테헤란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란에 침투하는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 요원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시면 정말 이분은 거의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를 찍는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보전을 잘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영상이 정말 잘 나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망에 가진 게 좀 많고 이런 이유가 이스라엘은 유태교지만 사실 이란의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이 다민족 국가라서 이란의 주류 민족이 아닌 소수 민족들한테 또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락에서는 시위대가 보안군의 하얀병을 투척하고 정부 차량 방화 아니면 민병대 건물이 방화되거나 시탄 사격으로 해서 이제 쿠르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내전 형식의 총격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싸움도 있어서 내전도 준비해야 되고 이란과의 싸움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이란의 인접국이라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입니다. 요거 저 조한범 박사님, 박현도 교수님, 성일관 교수님 하고 하면서 단계주로 회랑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특히 이란의 숨통을 끊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적 있어요. 예, 역시 이사님이 좀 기억력이 좋고 저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이 또 이스라엘이랑 친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격했을 때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라인으로 하는 건 방어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후방으로 공격해가지고 비행기가 테헤란을 저쪽에 경계를 해서 공항에 있다가 예. 아제르바이잔 걸 용인해 준다. 그런 걸로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끝으로 이란의 이런 시위, 그다음에 어떤 반정부 시위, 체제를 전복하는 이 시위가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국 언론에서 이제 지금 하메이니 탈출 의혹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란 사람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북한과 같은 체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SNS 다 쓰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불안감이 늘어난 거예요. 하메이니가 탈출할 수도 있다 하면 나도 이제 정권을 잡아볼까 이런 사람들이랑 반정부 세력들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서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정부의 핵심이 보안군이 무너지거나 탈영자가 많아질 경우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혁명수비대가 그래도 이란의 핵심 권력 집단으로서 진압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 혁명수비대가 나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일반 시민 진압에 나서면 민심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혁명수비대조차 이게 정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간을 볼 수도 있다.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혁명수비대 사령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의혹 자체가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 서부 지역에서나 국경 지역에서 국경 충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수민족 중심으로 한 반군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돼서 반이란 정부, 반이슬람 정부 투쟁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치위 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좀 진압이 이루어지면 이란 사람들은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본격적으로 원래 전력은 다 투입했는데 보안군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전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폭동이 장기화로 되는, 그러니까 내전으로 가기 전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폭동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더 줄어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란의 좀 행복한 자유와 좀 민주주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진행되면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광 교수님을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제가 밤에 잘 준비를 하다가 뉴스를 틀었더니 이란에서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야 선언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정말 끔찍한 성명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와 친한 우리 박현도 선생님도 상당히 기대를 하셨습니다. 혹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기존의 입장은 계속 유지하는 시위자들 중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메네이가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란의 어떤 혁명수비대나 이란의 군이 아니면 경찰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란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란 국민들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금 미국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잘 하시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나 잘 하시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 이 메시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란 국민들의 강력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12일째, 1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집권 세력은 굳건히 반정부 세력, 특히 이란 쪽에서는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반정부 시위가 뒤에서 누가 배후가 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시위를 더 격하게 하고 있고 혁명 정부를 타도 전복시키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뒤에 있다고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 세력들을 잡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긴급 담화였습니다. 저도 긴급담화 내용을 봤는데 시위대를 어떤 경제난이나 어떤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시위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폭도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사주에 의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경 진압하고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 인식 자체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하메네이는? 네. 100% 그렇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인정하는 담화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테헤란에 있는 가장 큰 그 빅 바자르, 즉 가장 큰 상인 저거 바자가 있죠, 바자르. 즉 오픈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헤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상인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참을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원래 친정부 성향이 강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물건을 떼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상황이, 경제 상황이. 자, 그렇다 보니까 시위에 동참하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시장 상인들이 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문제 없다. 폭력시만 안 하면 괜찮다. 시장 상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한다. 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 상인들 말고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자들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이나 진압하는 경찰이나 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폭도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시위대들에게 불을 끼얹는 불이 난데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수님, 이게 여태까지도 강경 대응을 정부군에서 해왔지만 약간 눈치를 보거나 좀 어떻게 유화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네. 하메네이가 사정없이 진압하라라는 발표도 했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오늘 지금 이란에서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고 어떤 통신망을 외부와 차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위대들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할 수도 있는 강경 진압하기 위한 준비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지금 집권 세력이 지금까지 12일, 13일 차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 사망자가 35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만약 이미 이 강경 진압을 며칠 전부터 했었더라면, 사망자가 훨씬 늘었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혁명수비대나 바시지나 이란 집권 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진압 군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제부터,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부터 인터넷이 모두 셧다운이 거의 됐고요. 전 지역에서 아마 셧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선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란 관련 뉴스들이 거의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란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셧다운했다는 것은 강경 진압으로 가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혁명수비대 즉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진압부대 중에서 가장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를 투입한다 할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했다라는 보도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강경 진압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셧다운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 진압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현도 교수님 영상이 저희 웅달 책방에도 하나 올라갔는데 댓글에 제가 하나 지금 이란 현지에 계신 분 같은데 아들과 따님이 테헤란에 지금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근데 어젯밤부터 인터넷이 끊겼고 어제부터 테헤란에도 군인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따님과 아드님을 두시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인터넷이 지금 차단되고 통신이 차단돼서 정확하게 군이 투입됐는지 뭐 어떻게 얼마나 사상이 있는지 시위대는 어떻게 하는지 외부에서 지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지금 톡으로 올리신 건데 다른 분들은 이란 현지 분들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소식을 지금 밖으로 알려줄 수단이 아무것도 없죠. 언론사들도 보도가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무선 통화인데 무선 통화는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선 통화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무선 통화는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언론사 이란 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터넷이 셧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를 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뭐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를 뿌린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교수님, 지금 여태까지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하메네이가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폭도다. 네네네. 강경 진압하겠다. 그러면은 네. 정부에서 지금 이게 인터넷을 끊었다는 건 외부와 연결을 차단하고 이제 나쁜 소식 안 나가게 하고서 강경 진압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사상자가 지금 35명 수준이 아니라 막 수천 명으로 막 불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예를 봤을 수천 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자가 35명에서 몇백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메네이의 이 발언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진압을 하겠다, 특히 폭도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혁명수비대를 지금 투입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경 진압은 하지만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진압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가 지금 투입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아까 그 톡으로 보내오신 분은 아마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군인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혁명수비대가 들어가서 정말 실탄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근데 인터넷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관련 보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정말 확인할 길이 없네요. 실제로 이게 아직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지금 현지 정보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100%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진압군 쪽에서, 정부군 쪽에서 기관총 실탄을 발사했다. 수많은 네네.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시위군들이 국영방송사나 원자력 시설에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다음 뭐 게릴라전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100%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이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게릴라 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어요. 시위대들 중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압군 혹은 뭐 진압 경찰들과 교전이 일어난 지역도 있고, 핵시설은 아니지만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암모니아 생산 시설, 은행,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설들에 대한 방화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테헤란 북부 쪽에서 큰 폭발이 있었고 거기 아마 암모니아 공장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군사 시설이라든지, 특히 은행 같은 거 멜랏 은행은 혁명수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서 은행들을 집중 공격하는 방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팩트인데 실제로 지금 강경 진압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총이라든지 아니 뭐 탱크가 투입이 됐다든 전차가 투입됐다 이런 보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시설, 군사시설 혹은 은행 같은 걸 공격을 방화를 시위군이 했으면 산발적으로 뭐 반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뭔가 군이 투입됐다, 뭐 학살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아직 그건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미 벌써 사망자는 나왔어요. 30, 어제까지만 해도 35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된 지가 하루가 더 지났기 때문에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실탄은 이미 사용됐다는 것이고, 다만 이것보다 더 강경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 좋습니다. 그럼 이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강경 진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지침이 바뀌었는지 조금 더 며칠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그럼 주변국들의 반응과 또 특히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반응,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주변국들, 이란의 주변국들 지금 반응 보기 전에 제가 그 또 기사 찾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폭동의 원인이 환율이 40분의 44배가 올랐으니까 1년 사이에.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44배. 44배가 지금 10,000원 하던 게 250원 된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600% 하루 사이에 또 달러 환율이 27배가 올랐다. 아하. 그런 또 보도가 있어요. 국영 달러 거래소는 아니고 실제 민간에서 거래되는 금액이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달러로 다들 지금 리알을 버리고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환율이 원래 안 좋은 상황에서 종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달러를 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리알, 즉 이란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외환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는 사실상 경제 문제로 시작이 돼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헤란에 있는 그 빅바자 아주 거대한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이 이 환율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경제 문제 해결 못했고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5번째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나 석유, 가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국민의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빵을 살 돈이 없어서 비스켓 하나 사는데 핸드폰 하나 바꾸는데 손을 벌벌벌 떨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란의 경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번 시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2019년, 2022년 계속해서 시위가 있었지만 원인은 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이 항상 시위의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불만이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폭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위가 상당히 더 위험한 것이 설사 이번 시위에서 정권 변화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간다 한들 향후 1년, 2년에 또 다른 또 시위가 있을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지. 경제 문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위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두 교수님 거 댓글을 보다 보니까 하메네이 방명 네. 발표 이제 강경 진압하겠다 발표 이후에 이란의 헤즈볼라나 이라크의 민병대가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란 내로 투입되었다는 루머 혹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또 댓글이 있네요. 지금 이란 현지에서는.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 보도가 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란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 보도에 한 800명 정도가 벌써 지금 이란으로 들어왔다, 입국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럼 지금 왜 들어왔냐? 시위 진압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란의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는 사실 외국인인데 외국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그 잔인하게 더러운 일을 시키려고 들어왔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도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란에서 시위 진압을 쓸 수 있는 병력은 일단 경찰 병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의 해병대 출신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비슷한 민병대 조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걸 바시지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전국이 불안해지면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비군처럼 나와서 각 지역 마을에서 질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거의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시위 진압도 해요. 근데 바시지가 뭐 10만에서 100만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바시지가 이렇게 많다면 굳이 이라크에서 민병대 대원들을 데려와서 시위 진압을 할 정도로 숫자가 모자란 것인지. 그러나 보도는 이미 나 있어 800명이 들어왔다는 보도까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란 국민들 중에서 이미 아랍어를 쓰는 시위 진압군이 있다. 보도가 계속 나서 소문이 계속 들렸어요.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들어온 건 사실이고 지금 네네. 인터넷이 뭐 좀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정말 걱정인데 이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사망자 나면은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를 했는데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끝나 있다. 발사 직전이다. 그거는 며칠 전에 얘기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만약에 민간인을 살해한다면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때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강대강 발언을 했죠. 저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보도의 외교적 전술이고 실제 지금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담백에다가 글을 써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라.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도와달라.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백하게 적고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이란 국민분들이 미국이 제발 좀 들어와라. 트럼프 대통령 제발 그렇죠. 해결해달라. 네, 도와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테헤란에 있는 역 이름을 트럼프 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붙인 데도 있고요. 그만큼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을 쓰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군사적 수를 안 써도 저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고
시위를 계속 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미국에 나와 있는 1979년 이란 혁명 때 무너진 팔레비 샤의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지금 이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계속 시위를 계속하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나와서 팔레비 그 아들이 보낸 메시지에 화답하면서 시위가 최대 시위가 아마 어저께 있지 않았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9일 양일간 다 나와서 시위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위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위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휴양지를 지금 방문할 예정이에요. 말을 그리고 하고, 미국과 네. 뭔가 지금 마쿠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만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지는 국가의 통치자가 될 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이스 가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라고에 온다면 아직 만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 상황을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섣불리 이란을 만약에 시위대를 도와준다고 군사적으로 폭격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네네.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애국자 결집 효과로 이 시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와 전쟁을 이미 준비를 다 근데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그러면 레바논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위대를 도와주지 못하는 시위대에게 가야 될 관심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레바논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직접 wait and see가 훨씬 낫습니다. 직접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지금 시위를 잘하고 있는데 이란 집권 세력에게 빌미를 줄서는 안 되죠. 저 봐라. 또 외국 이스라엘이 또 저 못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국민들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역시 배후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지금 폭도들 선동한 거다. 당연하죠. 그렇게 명분을 줄 수 있다. 네, 완전한 명분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내부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이스라엘 쳐가지고 전쟁을 만들어버리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최근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계속 군사훈련을 해왔어요. 계속 미사일 이 상황에서도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막 물 부족에다가 전기도 끊기고 환율 폭등에다가 지금 시위로 날리고 이 상황인데 지금 혁명 수비대가 국내 안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려고? 네, 군사훈련 했습니다. 최근에도 상당히 이상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스라엘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란이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란 집권 세력은 만약 정말 해결책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린다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번 민주화 시위 혹은 반정부 시위로 하메네이 정권의 이 독재 체제, 무슬림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13일 정도 시위가 계속됐고 지금까지 사상자가 안 난 이유는 강경 진압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몇백 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사망자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병명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현 집권 세력이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위대를 꼭 필요한 곳만 강경 진압하고 웬만하면 놔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만약에 강경 진압을 시도를 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시위가 움츠러들 수도 있겠죠. 강경 진압 때문에. 그러면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죠. 다만 현 정권의 딜레마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력을 쓸지 안 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사망자가 속출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고 이미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집권 세력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 강경 진압을 하고 싶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상당히 신경 쓰이고
강경 진압을 하지 않으면 시민이 계속되고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저는 이번 이 시위가 계속돼서 이란 내에 어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된다든지, 정권 교체는 되지 않고 이란 내에 그냥 최고 지도자가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정권 내에 어떤 변화, 네. 정권 변화가 아니고 지도부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정권 변화가 일어난다면 바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지단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레짐 체인지가 된다면 그러면 누가 또 통치권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진 혁명수비대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군과 혁명수비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에게 군과 혁명수비대가 다 충성을 바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란 내에는 최소 7개 정도의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발루치, 아제리, 로리, 토르코마니 이렇게 많은 소수민족 다들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 기회에 혼란할 때 한번 쪼개서 독립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화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도자가 빨리 등장하지 못한다면 시리아처럼 상당한 기간 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어려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혼돈을 또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란이 그 큰 나라가 중국처럼 하나의 이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분리 독립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최악의 경우는 내전으로 갈 수 있죠. 이런 소수민족들이 또 민병대들 총을 가지고 있고. 아, 또 총 무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중앙 집권 이란 정규 군인 이런 사람들을 또 진압하러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리아의 내전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팔레비 왕자 그분이 또 와서 그나마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게 내전 안 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혁명 수비대는 또 그걸 못 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설사 이란 오고 싶다 해도 이란 국민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아, 행복하게 좀 시위가 안정적으로 잘 끝나서 이란 네. 국민분들이 좀 자유를 맛봤으면 하는데 이게 갈 길이 정말 머네요. 네, 정말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 지나가지고 그 또 중동에 또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현지에 가셔가지고 또 상황을 엄중한 상황을 확인을 하실 텐데요. 다음 주에 뭐 박현도 교수님하고 더불어서 혹은 뭐 두 분 시간 되실 때 호텔에서 네네. 바쁘시겠지만 긴급 인터뷰 또 이렇게 요청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시청자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위 인원 숫자와 상관없이 집계를 해보면 이란 전국적으로 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막지대만 빼놓고요. 사람 안 사는 지역 빼놓고는 이제 다 시위가 한 번씩은 다 있었고요. 퍼졌는데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난입니다. 그동안의 시위가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히잡 시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졌잖아요. 그리고 경제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정치 문화적인 요소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시위는 이전 시위와 색다른 게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정권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과 11월 달 2달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50%예요. 두 달에 인플레이션이 50%. 예.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환율이 말도 못하게 뛰어놓으니까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142만 리알 정도. 네, 뭐 140만 리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만 리알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2015년 핵 협상이 타결됐었을 때가 32,000 리알입니다. 32,000, 1달러에 32,000개야. 네, 1달러에 32,000 리알이 140만 리알을 넘으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오르는 게 140만 리알이 올 초부터 작년 초부터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140만 되면 좋겠는데 그냥 급작스럽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 사이에 막 환율이 널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자제품이라든지 휴대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그 상인들은 타격이 너무 커요. 사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10,000원 하던 게 2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인들이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고 셔터를 내리고 정부한테 항의를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생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젊은 층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상인들이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죠. 왜냐면
대체적으로 상인들은 친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친정부라기보다는 안정된 걸 원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벌떡 일어났다? 놀랍죠. 더군다나 1979년 이란 혁명, 지금 현 체제를 만든 체제의 시위 때 결국에는 이 바자르 상인, 바자르라는 게 마켓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바자한다고 그러죠. 바자회 할 때 그게 페르시아어입니다. 바자르예요. 바자르에서 나온 건데 상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상인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79년처럼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전 세계도 깜짝 놀란 거죠. 보통 대학생들이 시위하는데 상인들이 시위하네? 와, 그럼 이 79년? 야, 그 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정권이 넘어가는 그 정도 시위 아니냐 이게.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시작점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 시위 때 보면 대학생 계층에서 뭐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중산층 혹은 그 넥타이 부대. 넥타이 부대라는 네. 직장인들이 이제 가세한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그럼 지금 이란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정부들이 놀래니까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강경 진압을 처음부터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도 실정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 잘못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너무 인식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또 장점은 뭐냐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자기 리더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정부하고 대화를 시작했죠.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면서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인들은 일단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불이 붙은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란에서 강경 진압을 하다 보니까 최소 7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 열기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위의 사상자 수는 10명 넘는 것 같아요. 10명 넘는 최소 한 30명 정도는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추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완전히 추산하기 어려우니까 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것은 뭐 시위하는 데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최소 30명 이상의 사망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란의 사법부나 정부에서는 지금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유화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유화적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전에는 시위대들과 대화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가두고 때리고. 잡아가던가 체포하던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워낙 놀랍게 나오니까 대화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당근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물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저것도 당근책인가 하지만 이란의 현실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나쁜 당근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패키지를 내놓고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란 국민 전원에게 1인당 4개월 동안 우리 돈으로 달러로 한 사람 7달러씩 지급하겠다. 근데 이제 7달러 하면 다 웃잖아요. 무슨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이란에서 말하는 7달러는 우리로 치면 한 70달러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달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자국 화폐로는 리알로는 안 주고 달러로 아니 리알로 주죠. 리알을 환산해 보니까. 근데 뭐 인플레이션가 올라. 이거 근데 이게 문제인데. 돈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일단은 모면할 수는 있죠.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너무 이렇게 오른다고 지금 막 걱정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봤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오르면 깜짝 놀란 그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이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란이 외환 보유가 한 1,2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0억.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쓸 수 있는 돈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억. 왜 그러죠? 제재로 다 잡혀 있어요, 외국에. 핵 개발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한 달러들, 그리고 달러 아닌 것도 있고 다 해봤자 한 1,200억 달러는 될 건데 그걸 가용하면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쓸 수 있는 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가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거는 제재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16년 이쯤부터 뭐를 했냐면 17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환율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이 필수품을 수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이란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빵, 밀가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쌀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 필수품, 의약품 같은 거는 수입하는 업자들이 달러를 바꿀 때 그거를 싼 가격에 줬어요.
당시도 환율로 1달러에 42,500리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수품이고 필수품 아닌 것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더 비싸게 환율을 나라에서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 7만에서 8만 또는 9만. 그 나머지는 자유시장 환율이에요. 근데 어디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면 제가 공식 수입업자예요. 쌀을 수입해요. 필수품이잖아요. 쌀은 뭐 필수품이죠.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중앙은행 가서 달러를 좋은 가격에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걸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수입을 할까요? 아, 여기서 또 돈 장사가 나오나요? 아, 예, 예. 놀이가.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100만 달러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싸서 이제 에이 70만 사자. 나머지 30만 달러는 어디다 던지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 시장에 던지면은 막 훨씬 많이 받으니까 리알을. 네, 자유시장에다 던지는 거죠. 프리마켓에다 던지는 거예요. 개인만 그러겠습니까? 또 중앙은행도 돈이 없으면 돈이 리알이 더 필요하다면 자기 달러를 시장에 파는 거죠. 아, 그러면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 권력 혹은 정부 심지어 기관들조차도 그냥 돈 필요면 막 던지는 그런 식으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패예요. 근데 그 부패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런 거 통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러가 이렇게 오르냐. 그리고 달러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아이씨 이거 내가 리알 갖고 있으면 뭐해? 빨리 더 떨어지래 달러. 우리나라도 최근에 달러 오를 때 막 달러 사야 된다고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죠. 근데 여기는 2달 동안 50%가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위의 근원이 되는 경제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란의 경제는 정부의 실정이 문제인데 이 환율이 이런 식의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정부의 실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결국은 제재다. 제재 때문에. 제재를 풀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환차익을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시킨 정부가 이제 환율 단순화시키자.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시장 환율로.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필수품을 옛날엔 좋은 가격에 달러로 싸게 이렇게 이 시기에 보조금을 지급한 보조금이 거죠. 없어졌으면 당연히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그럼 쌀 수입하면 그거 비싸게 팔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정직한 상인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없애는 게 맞죠, 사실은. 경제가 되려면. 항상 중동의 가장 큰 문제가 보조금이 문제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개혁하면 개혁할수록 지금 현재는 정부의 시장의 부담이 더 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앞으로가 이제 다 더 나아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조금 풀어서 수입 물가가 비싸졌는데 지금 당장 날리니까 7달러씩에 해당하는 리알을 찍어서 더 주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수입 물가는 비싸지고 돈은 더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거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당장은 안정적인 같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란이 2000년대 초반에 핵 개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요. 그때 이란이 좋았던 게 유가가 높았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이때 돈을 많이 벌었었을 때 그거를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렸어요. 뭐에 늘렸냐면 종교기관의 지원을 늘렸고요. 그리고 대리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데. 그 무기 사서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돈을 좀 줄여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돈은 그대로 가거든요. 와, 그럼 지금 상황 이 상황에서도 저기 대리주기 무기 주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12월 달에 예산이 났었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짰냐면 임금은 20% 인상안을 내놨어요. 그 올해 대책에. 근데 인플레이션은 50%예요. 그럼 뭐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50%인데 공급은 20%만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고 지금 볼멘스러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돈 나올 데 없다. 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돈 나올 데 없어. 어디서 나 같으면 뭐 나는 안 올려주고 싶니? 근데 그 돈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야,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럼 다른 거를 조정을 해. 그래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돈 없으면 내가 너 돈 어디서 더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럼 있는 돈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닌가. 저 쓸데없이 나가는 걸 줄여야죠. 예, 근데 그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해외 대리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죠. 아니 근데 그냥 교수님 맞는 말인 게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남 도와줄 때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시위 구호가 나는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도 아니고 나는 이란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돈 단 데 쓰지 말아라. 우리한테 써라. 왜 거기다가 돈을 쓰냐. 이제 이런 분노까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요번에 경제 시위도 이게 있지만 과거에 이란 여성의 히잡 사망 사건도 있고 특히 고위 특권층은 뭐 종교적인 룰에서 뭐 예외가 되고 뭐 나는 뭐 히잡 안 써도 되고 뭐 서양식으로 살고 막 이런 종합적인 갈등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떤 얘기입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유층들은 아이들이 그 이란에서 뭐 꽤 됐습니다. 한 벌써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테헤란의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Rich Kids of Tehran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테헤란의 부잣집 아이들은 뭐냐면 테헤란에서 고위층 자녀들이죠. 고위층 자녀들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거든요. 이란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고위층 자녀들은 외국 나가가지고 저기 또 저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명품 가방에다가 막 그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들도 있죠. 근데 그 웹사이트에다가 부잣집 자녀들이 막 사진 올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찍어놓은 거를 그냥 끌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일종의 고발. 그러니까 본인들 SNS에 올린 거를 얘네들이 예, 하고 고발한 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뒷조사해가지고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쓸 거면 좀 몰래 쓰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자기 거 올리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란 내에서 평범한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박살감 느끼죠. 느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이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 진압군이 정부지 진압하는 군이 이탈하거나 탈영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보일 경우에 측근 20명 및 가족과 함께 수도 테헤란을 탈출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게 러시아로의 망명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런 보도가 나왔죠. 저도 면밀히 봤는데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하메네이가 뭐 은둔한다 뭐 그런 얘기도 진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숨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한 언론이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도 했고, 근데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그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여러 장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울면서 나는 이란에서 죽을 거라, 난 어디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약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지도자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지도자는 뭐 끄떡 없다 우리가 미국 이긴다 막 이래. 예, 뭐 그런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뭐 살 만큼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삶을 포기한 듯한. 네, 예. 뭐 나를 죽여도 너희는 뭐 어디 거 없을 거라 하는 식으로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를 망명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죽으면 이란에서 세상을 떠날 것 같죠. 구차하게 그렇게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근들은 도망갈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러나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여기서 죽더라도 가족들이나 측근들을 도피하는 계획일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저는 글쎄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모르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간이 대통령도 도망 나왔죠.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고 저 돈가방 들고 비굴하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보도에 따르면 탈출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경로를 계획해놨다면서 안전한 탈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모으는 것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메네이는 거대 비밀기업 세타드라는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방대한 자산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줬는데요. 2013년인데 벌써 12년 전 기준으로 부동산과 기업을 포함해서 자산 규모가 총 950억 달러, 한화 기준 137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정도 돈을 지금 해외에 가지고 있고 하메네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 좀 자산을 많이 이렇게 빼돌려둔 상황인가요? 그게 아마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걸 거예요. 혁명수비대. 네, 혁명수비대가 해외에 여러 공작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재산들을 모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측근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메네이의 그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된 돈이 아닐까.
그럼 최악의 상황이 오면 뭐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을 포함한 측근들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굳이 뭐 하메네이 개인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혁명수비대가 기본적으로 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혁명수비대 관련된 회사인데 밖에서는 모를 수 있죠.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란 경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해외에서 이렇게 위장해서 달러를 벌어서 수입해오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죠. 왜냐면 예를 들면 해외의 친이란 세력에게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나 헤즈볼라 뭐 이런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제 서양 언론에서라든지 서양 정보 당국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직접 재산이라기보다는 혁명수비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그리고 최고 지도자실과 관계된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란 정부가 뭐 우리는 그런 거 있다는 얘기를 확인도 안 해주겠지만 이건 대체적으로 해외 정보 자산들이 해외 정보와 관련된 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아까 그 일부에서 그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 났는데 지금 950억 달러인데 12년 전에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 안정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러면 돈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달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돈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외국 정보 당국의 그 파악한 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도 저희는 뭐 우리가 뭐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교수님, 요번 시위대의 특징은 구호가 정말 과거보다 많이 과격해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과격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메네이 죽어라. 아니 근데 독재자에게 죽음을. 제가 이란 시위는 수십 년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시위 구호들이요. 5년전, 6년전, 7년 다 나왔어요. 아, 특별히 이번이 뭐 엄청 그런 네. 건 아니다. 저는 그 전에 나온 게 더 충격적인 게 더 많았어요. 그전에는 뭐 어떤 그때는 지금은 약간 이란 정부가 흔들하면서 거명된 사회잖아요, 지금. 2015년, 10년 이때 사회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더 강경했다. 네, 제가 그걸 다 비디오로 갈무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돌이켜봐도요, 지금 이란 언론에서 뭐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재자에게 죽음을, 마르그바르 딕타투르. 이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샤여 영원하라, 자비드 샤 뭐 이거는 약간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비드 샤는 제가 요즘 들은 거고요. 루하트 샤, 레자 샤여 영원하라 뭐 레자 샤여 그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왕정에 관련 얘기. 이 그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 팔레비 왕정을 그리워하는 구호들. 네, 그거 다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거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거는 요거 새로워요. 샤여 왕정의 영원하라, 왕의 영원하라.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전쟁이다.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이 얘기. 이런 거는 요번에 좀 새로 나온 거지. 그 외의 걸 뭐 누구에게 죽음을 이거는요. 아유, 나왔어요. 제가 이란 시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란 시위 전문가시군요. 야, 그 훨씬 더 어목했던 시절에 정말 목숨 걸고 그런 말. 그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구호를 외치는 거를 제가 비디오로 봤었을 때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는 한 10년, 지금은 정부가 흔들하니까 막 유화적으로 나가지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잡아가서. 네, 그랬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네. 교수님, 근데 게릴라 조직을 결성해서 시위대가 진압군에 대응하고 있다고도 밝혀진 이 뉴스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그 얘기했죠. 일반 시위자와 폭동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엄벌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험을 생각해가지고 둘을 구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위를 과격하게 하다 보면은 과격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뭐 화염병도 던지고 뭐. 이란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과격하게 시위하는 사람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무슨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했을 것이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민족이에요. 쿠르드족 있죠, 아제리족 있죠, 발로치 있죠, 로르족 있죠. 종족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정부의 타도를 하면 정부의 타도뿐만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 반정부 단체들이 있고. 왕정 지지자도 있을 거고. 근데 이번 시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소규모 그룹이 이렇게 많은 시위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소규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불순하게 봤는데 근데 누가 여기에다 불을 질렀겠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이란 정부를 누가 제일 도와줬겠습니까? 이란 정부를 도와줬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나요? 아니면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란 정부를 되게 좋아줬어요. 어떻게 도와준 줄 아세요?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란을 정부를 도와줬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치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언론 계통 사람들이 모사드가 함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모사드는 이란의 시위대와 함께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류의 말을 했어요. 모사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결정타는 폼페이오 전 CIA 국장 있잖아요, 미국. 신년 인사를 이란 국민들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란 국민들과 같이 길을 걷는 모사드 요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란 정부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불순한 세력들이다. 그렇죠. 이거 진짜 국민들 불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얘기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평화적인 시위자와 폭력 사태 유발자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막 울고 싶은데 명분 하나 줬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이스라엘 작품으로 몰아가야지 면피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에 시위를 하면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이 자기들이 했다고 발표한 꼴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의 입을 빌렸지만. 그렇죠. 그 폼페이오가 그 말을 해가지고. 뭐 언론인들도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너무 웃기지 막 않습니까? 아니 그냥 신년 인사 이란 국민들이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모사드 얘기를 왜 해 거기다가? 그러게요. 굳이 한다면 우리 미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좀 더 어울리는 발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같이 옆에서 길을 걷고 있는 모사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위에 대해서 특히 폭력 사태를 유발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아, 얘네들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얘네들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준 애들이 있겠구나. 얘네들 무기 어디서 났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상인들도 들고 일어나고 지금 뭐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뒷조사한다고 막 잡아가두면 이게 또 더 역효과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에서 지금 이란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상인들의 시위는 끝났어요. 상인들은 이제 좀 가라앉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친정부 시위가 또 있어요. 친정부 시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정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친정부 시위 없었거든요. 근데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도 겪어봤지만 외국의 도움이라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도움이라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란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죠. 그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우리 도와주는 거 괜찮다. 나는 그냥 외국 도움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도움이 차라리 지금 현재 정부보다는 더 나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이 정부를 차라리 그렇게라도 끝내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이란 국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외국이 도와줘서 정권의 변화가 생기면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후원 세력의 눈치를 볼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의 도움을 받은 민주화는 이게 제대로 된 민주화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이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런 실정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란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자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도록 그동안 정치를 그렇게 해온 건 정말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없자라는 생각을 민족 감정상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층이 더 그렇고. 네, 젊은 층은 이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시위에서 가장 뼈아픈 건 이란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란의 MZ 세대가 젠지가 들고 일어났다. 예. 왜 외국 세력이 도와줘도 좋아져서라도 넘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정치를 그렇게 했느냐. 아니 근데 저도 그 교수님이나 성유관 교수님하고 인터뷰에서 느낀 게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뭐 이렇게 시리아 도와주는 거 뭐 지정학적인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역대급 가뭄으로 지금 물 부족하고 전기 끊기고 뭐 제재 받아서 지금 환율 오르는데 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혁명수비대와 이란 최고 지도자 이제 하메네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각오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강경하게 뭐 하마스 지원하고 이렇게 좀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란의 지금 경제난을 풀기 위해서는
제재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재를 풀려면 핵협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핵협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이란은 무조건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 사겠다라는 거. 미국과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이란이 포기하기 전에는 미국과 협정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지금 물러서면은 위신은 다 깎이고 오히려 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대책을 주기 전에는 그럼 오히려 지금 물러서면 더 국내의 지지를 잃는 거예요. 그나마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지금까지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지켜왔는데 다시 물타기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한 타협선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게 조금의 타협을 하기 위해서 으르렁 거리는 건지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전혀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타협하기 전에는 핵협정은 되기가 어렵고요. 핵협정이 되기 어려우면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 경제는 나아질 방법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저희 그럼 이어서 3부에서 이란 붕괴를 바라보는 주변국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팔레비 왕조 얘기나 뭐 정권 붕괴 가능성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란 내부에 이번에 시위 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팔레비 왕조의 복위를 바라거나 그때를 그리워하는 듯한 구호나 어떤 단체들의 어떤 구호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팔레비 왕조를 복위를 시도하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차기 권력을 노리고 하메네이 정권과 충돌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세력들은 자신들이 각각 어떤 입장이고 뒷배로 어떤 나라에 좀 후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미국의 망명 중인 그 팔레비 전 왕의 아들의 당연히 뒷배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긴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 전 국민이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인물 외에 딱히 떠올라서 새로운 뭐 정권 교체가 있었을 때 이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주도하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지도자가 온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비를 그 자리에 앉히겠죠. 근데 팔레비는 자기는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이란을 스무스하게 민주화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한계도 알아요. 자기가 계속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란이 무너져서 새로운 이란을 세울 때 자기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하고 새로운 정권을 구성한다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그러면 그 말이라면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형태의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도자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팔레비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아버지 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또 서방 측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자기 딸도 유대계 계통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과 굉장히 좀 이렇게 전쟁 확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하네요. 아니 이스라엘과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되면 이제 친하게 옛날처럼 잘 지내자. 그러겠죠. 예. 전혀 문제 없이 지내겠죠. 좀 전쟁 무기 안 만들고 좀 경제 자금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란 내에서 팔레비가 정말 그렇게 전 이란적인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진 게 결국에는 팔레비 왕정도 실정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팔레비 왕정은 그때 이렇게 하메네이 쪽에 정권을 내줄 만큼 뭘 이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교수님? 권위주의 정권. 네, 권위주의. 지금 뭐 이란 정부 보고 과격하고 잔인하다고 그러지만 팔레비에 엄청 잔인했습니다. 그때도 절대 왕정같이 그렇죠. 절대 왕정이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팔레비 왕정과 지금은 나온 건 하나 있어요.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거는 팔레비 때보다 더 낫다 이거죠. 팔레비는 왕이 다 모든 게 결정했거든요. 전제 왕정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팔레비 이 아들은 왕자님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입헌군주제로 일단 혼란을 수습하고 모르겠어요. 입헌군주제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혼란을 내가 수습하고 민주주의로 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겨서 뭐 퇴위하겠다.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뭐 왕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가가지고 임시 지도자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 같은 거 하면서 하는 건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물러나겠다는 건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정권 교체에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마 내세울 가장 대표적인 인물 팔레비일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비 전 왕의 아들이 이란 전체에서 신임을 받느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팔레비 왕자가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제르바이잔, 이란 북부의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이란 아제르바이잔 국가가 있는데 이란 내에도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살고 있어서 지금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고 뭐 쿠르드족이라든가 뭐 두루즈라고 하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지금 독립을 시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는 또래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 뭐 다 가능성인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란의 아제리족들이 아제리 국가를 세우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진 않고 이란 내에서 머물기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란 내에서 소수 민족을 본다면 아제리가 가장 큰 민족이고요. 그다음에 쿠르드족, 발로치스탄에 있는 발로치 그리고 이제 아흐바지 지금 페르시아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랍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독립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 중간 지역만 남는 거죠. 4-5개로 쪼개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네네, 최악의 경우는. 근데 이게 또 국제사회가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사우디, UAE 같은 주변국들이 지금 이란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자국 안보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런 주변국들이 지금 이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냥 관망하고 있죠. 이란이 너무 센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를 않죠. 그렇다면 혼란이 이 주변 국가들까지 번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주변 국가에 불똥이 튀는 건 원하지는 않죠. 다만 이란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란이 강대국이 돼서 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랍 국가들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란이 지금보다 좀 약해졌되 아주 막 극심한 혼란, 내전 같은 거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막 민주화 시위한다고 이런 거 오면 안 되겠다. 시위 불똥이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죠. 왜냐면 아랍 국가들은 왕정이니까. 네. 적당히 시위하고 적당히 약해져 있고 적당히 타협적이 되길 바라는 거네요, 이란이. 그렇죠. 큰 나라를 주변에 둔 나라들은 다 그 생각하죠. 큰 나라가 힘이 너무 강력하게 투사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이란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이들 국가들이 불쏘시개를 쏘면서 이란 무너져라 하고 그런 일은 하지는 않죠. 자국한테도 이렇게 불똥이 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핵무기나 미사일, 로켓 그만 만들고 헤즈볼라나 하마스 무장 조직에 돈 그만 쓰고 경제 발전에 돈 쓰라는 얘기잖아요.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럼 조금만 자유를 좀 더 가져오고. 그럼 하메네이 정권이 이런 시위대의 요구를 좀 어떻게 좀 타협하면서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민 1인당 $7씩 준다는 게 그걸 다 합쳐보면 아마도 헤즈볼라에게 주는 돈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리셀에게 주는 돈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뭐 글쎄요.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다 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된다고는 걸 다는 믿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까지 우리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차라리 추후를 기약하고 일단 우리부터 좀 잘 먹고 정신 좀 챙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찬성하느냐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찬성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예, 그게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이란 하메네이 정권의 붕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거 참 어려워요. 이거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사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튀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란의 지금 혁명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점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혁명이 성공하려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예, 국민의 뜻이 힘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난으로 시위는 시작됐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유화책을 내면서
더 심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과격 세력을 분리를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 심한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군이 출동을 하게 되면 이 시위의 양상은 달라질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혁명이 성공하려면 군이 시민 편에 서야겠죠. 예, 그러나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쉽게 시위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시대 편에 들 거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혁명 수비대는 철저하게 하메네이에 충성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하메네이 충성이라기보다는 이란 이슬람 체제에 충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독재 정권에서의 군사 정권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지금 이란에서 이런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가 근본적으로 지금 좀 다른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체제가 달라요. 체제가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무 상관없는 세속적인 체제고 여기는 종교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란 사람들의 합의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합의한 것은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이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우리가 전 국민이 합의를 해서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단죄를 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체제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이란과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란은 이슬람 민주주의거든요. 이슬람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없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국방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이란은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총리에 해당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권력서열 1위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국방권.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모든 그 군사령관들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가 이란이 우리하고 비슷한 체제가 된다면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가 원수의 상징적인 원수는 하더라도 일본의 천황처럼. 그렇죠. 상징적인 일본이나 영국처럼 그러한 입헌 군주국의 왕처럼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명예로운 자리로 있다면은 이게 이제 이란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슬람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타협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세속적이고 종교와 관계없고 이런 민주주의는 어렵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가고 진보적으로 국가의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뭐 다른 종교 믿어도 좋고 다른 종교로 개종해도 좋다라는 것까지 간다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우리는 국교는 없고 모든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란은 국교는 이때 완전히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속의 바탕을 둔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종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란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합의의 결정물이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체제 교체. 그럼 아직까지는 이란 전 국민이 그 정도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공론의 장이 없어요. 공론의 장이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우리가 이란의 앞으로 차후에 가장 큰 변동은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현재 최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또는 유고 시에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최고 지도자로 뽑는가, 거기가 이제 새로운 이란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봤죠. 지금 하메네이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39년 토끼띠입니다. 근데 또 후계자로 뭐 아들들을 뭐 3명인가 지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다 초출선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최고 지도자가 유고 시에는 8년 임기 88명의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게 돼 있습니다. 선출로 뽑게 돼 있네요. 네. 그 전문가 의원들을 8년마다 국민들이 뽑아요. 이게 참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제도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문제점은 다시 또 하나 더 있는데, 출마자들은 우리는 공탁금만 걸면 출마하잖아요. 그쵸. 뭐 약간의 돈만 있으면 저도 나갈 수 있어요. 나가실래요? 대통령? 선거 근데 왜 안 나가죠? 아예 당선이 안 되니까. 당선이 안 될 뿐더러 공탁금 내건 돈을 못 받잖아요. 맞아. 투표율이 낮으면 돈을 좀 날리죠. 예. 근데 이란은 내가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없이. 그런데 출마를 하면, 이 후보를 하면 선관위에서 저를 심사를 해요. 뭐 범죄 이력을 심사하는. 네,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만약에 남 PD가 출마할 수 있는지, 박현도가 출마할 수 있는지 그 결정을 해요.
몰라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아,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사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 정신과 관계된 걸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남 PD나 제가 떨어진 이유를 우리는 몰라. 그냥 나오지 말래. 그러면은 뒤에 제도는 뽑는 건 민주적인데 후보를 뽑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이란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체육관 선거 같은 거 이거 우리 체육관 선거 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아니, 체육관 선거보다는 난데 여기도 그래도 국민들 눈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삐딱한 사람들을 다 못 나오게 하지는 않아요. 약간 구색 맞추기를 좀 넣어줘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뽑혀요. 그래서 제가 이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힘들게 여기 왔으니까 뽑아줘야 된다고 뽑아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의 약간 눈치 보려고 이런 사람 그냥 넣어놓은 건데 그냥 거기 뽑아준 거지 국민들이. 그럼 이란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나름대로 있는 나라네요. 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자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들만 고치면 이란은 더 훨씬 훌륭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좀 이란이 요번 기회에 잘 이걸 수습을 해서 좀 국민분들도 자유롭게 저도 봤거든요. 한 70년대 같은데 60년대 이란 국민들 생활 사진들 보니까 정말 잘 살았더라고요. 네, 근데 빈부차가 심했습니다. 그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좋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에게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가 저는 사실은 저희 66년생은 다 백말띠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빨간 말이더라고요. 왜 근데 백말띠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 말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국제 정세가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신 바짝 차려서 변화하는 세상에 굳건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현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